I'm back. 네,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I'll be back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대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겨울 연말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 잉여금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표현하고 운운하면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선제적인 과세를 하겠다고 세법을 개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가족들, 즉 특수관계인들로 주주 구성이 80% 이상 되어 있는 법인들의 경우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 또는 특수관계인들로 전체 주주의 구성 중에 80% 이상의 지분이 구성된 업체들을 개인 회사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선제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즉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남은 당기순이익의 50%를 무조건 배당한 걸로 가름해서 먼저 원천징수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배당을 하게 되면 먼저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단체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과세를 하고자 했던 측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내 유보금인데 왜 이거를 사내에 쌓아놓고 재투자도 하지 않고 배당도 안 하면서 계속 쌓아놓고만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대표님들한테 왜 배당 안 하고 이렇게 잉여금만 쌓아놓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펄펄 뛰십니다. 무슨 배당을 하란 얘기냐?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억이 계정상으로 쌓여있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실제로 50억이라는 현금이 회사 통장에 있느냐? 그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많아야 한 20억? 네, 20억도 사실 굉장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50억하고 20억의 그 사이의 차액인 30억은 어디로 증발한 것인가? 그건 증발한 게 아닙니다. 네, 그 30억이라는 돈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16년간 이 기업 컨설팅 일을 하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즉 캐시가 전액 일치하는 회사는 제가 정말 딱 한 군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대표님한테 너무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만약 이 법이 정말로 통과되었다면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다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적자가 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됐다든지 해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하고 거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자가 난 걸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또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난 걸로 만들어서 법인세까지 냈는데 이런 업체들한테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선제적 과세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현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이 법안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보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그 밤에 정말 경론 끝에 보류로 결론이 났지만 앞으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선제적 과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수면 위로 이 법안이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도대체 뭔지 개념 정리가 되셨죠? 지난번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대표님들 몇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뭔지 잘 알게 되었다. 쉽게 설명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하지만 대표님들께서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잉여금 관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뭐겠습니까? 잉여금을 덜 쌓아야 되겠죠. 말 안 하면 안 합니다. 네,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것이 전부 잉여금으로 적립이 된다면 많이 쌓이겠죠. 왜냐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순이익이 남은 것을 배당 같은 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쌓인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잉여금을 덜 쌓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접대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접대비가 내년부터는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접대비라는 말이 사실 어감도 좀 그렇고 조금 사회적으로 인식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로 바꾼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접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매출 50억인 회사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약 5,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 접대비 3,600만 원에 매출액의 0.3%인 1,5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5,100만 원 정도의 한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접대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과세당국에서는 전부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던 업체가 매출 한 50억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접대비를 1,00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접대비를 4천만 원을 더 쓰셔도 되는데 접대비를 너무 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제가 접대비 한도가 한 5천만 원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쓰셨네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마 없었나 봅니다. 좀 답답한 경우죠.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접대비를 엄한 데 쓰고서 써선 안 될 곳에 쓰고서 접대비로 썼다고 올리면 당연히 인정을 못 받겠죠. 그러나 실제로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말로 접대하실 일이 있고 업무를 추진하실 일이 있다라면 그 한도를 파악하셔서 비용으로 잘 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금융상품 중에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상품들은 일정 부분이 비용 처리가 되거나 또는 납입보험료가 전부 비용 처리가 되는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작스러운 유고 시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상품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합법적인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여금을 덜 쌓게 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들을 활용하시려면 계약자와 수익자는 반드시 법인이 돼야 되고요. 피보험자는 임원 또는 대표님이 되어야 손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사회에 환원도 좀 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법인세도 내고 또 고용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를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사회 구제 기관이나 단체들의 법인으로 기부를 하시는 것도 미처분 이익여금을 덜 쌓는 방법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대표님 회사는 회사 현관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현판을 걸어주신 건데요. 법인으로 적십자사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은 미처분 이익여금도 덜 쌓고 또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봅니다. 합법적인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용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인이 법인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법인인데요. 여기에 법인에서 돈을 출연하게 됩니다. 즉 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익이 많이 남은 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법인에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돈을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출연한 돈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손비 인정이 됩니다. 또한 단순한 손비 인정을 떠나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금이 덜 쌓이는 효과가 되고 직원분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복리후생 효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부금으로만 처리를 해서 손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법을 개정을 해서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사업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손비 인정해주는 그 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직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복리후생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법인에서 한 여직원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남자들한테만 혜택을 줍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사내로 오해하셨던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남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비용 처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게 과하면 안 되겠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용 처리를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처분 이익여금 개념 정리 완전히 끝내고 미처분 이익여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덜 쌓이게 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이미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요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대표님들 찾아뵙고 대표님과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법인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면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터미네이터가 사라 코너한테 손을 내밉니다. 저도 대표님들한테 손을 내밀겠습니다. Follow me if you wanna live. To be continued. I'll be back.